안녕하세요. 생애자산관리 스쿨의 표현봉입니다.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산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고 설계와 관리를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요. 이번에도 조재영 부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. 부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전자부품 회사에 다니는 홍부장입니다.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현재의 자산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것입니다. 저 스스로는 지금까지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전문가에게 저의 재무 상태를 점검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. 작년 말 기준으로 재무 상태표를 만들어 보았고 작년 1년간의 현금 흐름표도 꼼꼼히 작성해 봤습니다. 재무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시고 제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. 네, 이렇게까지 가정의 재무 현황을 꼼꼼하게 작성할 정도면 분명히 대단한 분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좀 더 특별히 저희가 신경 써서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가정의 경제를 표현하는 표는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주는 자산부채 상태표, 그다음 수입과 지출을 보여주는 현금 흐름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네, 우선 자산부채 상태표를 분석해 봤습니다. 제일 중요한 분석은 총 부채 부담 비율 분석입니다. 말 그대로 총 부채 부담 비율은 총 부채가 총 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. 아무리 부채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총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바람직하지 않죠. 예를 들면 대출 금리가 급등한다든지 담보자산 가치가 급락한다든지 가계 소득이 급감하는 경우 재무적으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쉽게 말해서 자산 중에 부채가 몇 %냐 이거군요. 당연히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만 자, 기준선을 몇 %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까요? 네, 전문가들은 총 부채 부담 비율이 40%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. 네, 즉, 총 자산이 5억이라면 총 부채는 40%인 2억 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. 오늘 분석을 의뢰하신 홍 부장님 가정의 경우 총 부채 부담 비율은 부채 1억 950만 원에서 네, 총 자산 4억 633만 5천 원을 나눠보니 24.8%가 산출됐습니다. 즉 가이드라인 40%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다행이네요. 홍 부장님의 부채 1억 원은 자산 4억 원에 비하면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엔 어떤 분석이 필요할까요? 네, 두 번째는요. 거주주택 마련 부채 부담 비율인데요. 이 거주주택 마련 부채 부담 비율은 거주주택 마련 또는 전세자금을 위한 부채가 총 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. 아무리 부채 상환 능력이 충분해도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거주주택 마련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. 네, 아까 총 부채 비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주택 마련 금리가 급등한다든지 주택 가격이 급락한다든지 가계 소득이 급감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재무적으로 마찬가지로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예, 부채 중에서도 집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비율을 뜻하는 거군요.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비율 40%보다는 좀 낮을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전문가들은 총 부채 비율을 40%라고 권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네. 이 거주주택 마련 부채 부담 비율은 30%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. 즉 총 자산이 5억이라면 거주주택 마련 부채는 30%인 1억 5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죠. 네, 의뢰하신 홍 부장님 가정의 경우에는 거주주택 마련 부채 부담 비율은 9,480만 원에서 총 자산 4억 633만 5천 원을 나눠보니 약 23.3%로
가이드라인 30%를 역시 밑돌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네. 그럼 일단 홍 부장님의 자산 부채 상태표는 별 문제가 없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지만 최근 금리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대출은 최대한 빨리 상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. 아, 예, 그렇겠군요. 자, 다음은 현금 흐름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현금 흐름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계 수지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가계 수지 비율은 총 소득 대비 총 지출로 계산을 합니다. 즉, 총 지출을 총 소득으로 나누는 거죠. 즉, 1년간 번 돈 중에서 얼마를 지출하느냐의 비율입니다. 네. 여기서 총 소득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만 포함시키고요. 뭐 대출을 받았다든지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적금을 깼다든지 하는 기타 유입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. 네. 다음 총 지출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정 지출,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변동 지출이 포함됩니다. 그 대신 저축 투자한 돈은 제외시켜야 되겠죠. 네,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가계 수지 비율이 만약에 100%라면 연소득을 모두 지출했다는 이 얘기가 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뭐 100%가 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. 아, 예, 예. 전문가들은 가계 수지 비율을 70% 이하로 유지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. 네. 홍 부장님 가정 경우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출 부분이 1,751만 원 그리고 2,730만 원을 합한 것이 총 지출이었고요. 네. 그다음 소득은 5,500만 원, 그다음에 75만 원, 그리고 100만 원. 요 세 가지 소득 유형을 합한 것이 총 소득이었습니다. 네. 이것을 나눠 보면 비율이 79%가 나옵니다. 아, 79%. 그러면 기준 70%보다 좀 더 많이 쓰고 계신 상황이네요. 네, 이 가계 수지 비율은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00%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여주긴 합니다. 네네. 즉 연령대가 올라가면 저축 투자 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지출해야 될 항목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뜻이죠. 네. 그래서 젊었을 때 빨리빨리 저축 투자를 시작해야 됩니다. 네. 뭐 나이 들어갈수록 저희가 쓸 돈, 뭐 양육자금, 교육자금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이겠죠. 네, 자, 현금 흐름표 두 번째 분석방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현금 흐름표의 두 번째 분석은 비상 예비자금 분석입니다. 이 현대사회는 실업이라든지 재해 사고, 질병 발생 이런 갑작스러운 위험으로 가계 소득이 갑자기 중단됐을 때 그 위험에 대해서는 각자 준비를 해야 됩니다. 네. 이에 대비해서 각 가정은 일시적인 소득 중단의 경우에 대비해 최소한의 비상 예비 자금을 좀 확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과거에 대가족 제도일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각 가정의 소득원이 끊기면 바로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비상 예비 자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산정하면 좋습니까? 예, 비상 예비 자금의 적정 규모는 월 평균 지출의 3배에서 많게는 6배 정도까지 유동자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. 뭐 유동성 자산은 현금성 자산도 있겠고요, 저축적 자산도 있겠죠. 그 둘의 합을 유동성 자산이라고 분류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당장 소득이 끊겨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 기준으로 홍 부장님 가정의 예를 들어보면 자산 부채 상태표상의 유동성 자산은 248만 원하고 2천만 원을 더하니까 2,248만 5천 원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월 평균 지출은 고정성 지출하고 변동성 지출하고 합해서 373만 4천 원이 나옵니다. 네.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현금 흐름표는 연간 단위이기 때문에 네네. 월 단위로 환산을 하신 후에 월 계산.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. 네. 즉 유동성 자산 규모가 월 평균 지출의 딱 6배인 6.02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적절한 수준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3배에서 6배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자, 이분 같은 경우에는 6배면 좀 많은 거 아닌가요? 확보해놔야 될 자금이?
네, 일반적으로 좀 연령이 낮을 때는 뭐 3배 정도, 그다음에 연령이 좀 높아질수록 6배 수준을 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. 네. 뭐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한 3배, 그리고 혼자서 외벌이일 경우엔 6배 정도를 권고합니다. 그런데 지금 홍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외벌이기 때문에 6배 정도면 뭐 크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. 아, 예. 그런 상황이시니까 최대 6배까지를 확보해 놓으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네. 자, 이제 마지막 분석을 좀 해주시죠. 네, 이제 마지막 분석은요. 사실 첫 번째 분석했던 가계 수지 분석의 이제 반대편에서 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바로 총 저축 성향 분석입니다. 네, 총 소득 중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일 것 같습니다. 네, 정확하십니다. 이 비율은 가계의 재무적 성장성을 대표하는 지표입니다. 전문가들은 30%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수지 비율 70%, 저축 비율 30% 이렇게 외우시면 뭐 간단하겠죠. 네, 홍 부장님 가정 예를 들어보면 총 저축 성향 비율은 1,194만 원이 저축 투자한 금액이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소득이 5,500만 원, 75만 원, 1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. 네. 이걸 나눠서 분석을 해보니까 21%가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좀 저축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죠. 지출을 좀 줄여서 네. 79%인 지출을 좀 줄여서 21%인 저축 성향을 좀 높여야 될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. 네, 네. 그런 가이드란이 꼭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뭐 현재 쓰고 있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기준에 좀 이제 저축률이나 이런 게 적다라고 하면 조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럼 이제 종합적인 분석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홍 부장님 가정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90점 정도 꽤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분석의 종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총 부채 부담 비율은 40% 기준이었는데 지금 24.8%니까 양호합니다. 네, 두 번째, 거주주택 마련 부채 부담 비율은 30%가 기준이었는데 23.3%로 역시 양호합니다. 네, 자산 부채 상태표상의 분석은 뭐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. 네. 이제 문제는 현금 흐름표 분석인데요. 가계 수지 비율은 79%니까 70%보다 너무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. 그래서 좀 개선이 필요하시고요. 비상 예비 자금 비율은 뭐 6배인데 6.02배로 나왔기 때문에 뭐 양호한 편입니다. 그 대신 총 저축 성향 비율이 30% 기준이었는데 21%로 많이 처집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.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쓰는 걸 줄이고 그 줄인 만큼을 저축을 하시면 해결안이 될 것 같네요. 네. 자, 홍 부장님께 아주 소중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홍 부장님께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신 노력이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그런 표들의 숫자로 하나하나 남겨져 있는 것 같네요. 자, 그런 만큼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보완돼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. 자, 조 부사장님 오늘도 꼼꼼한 정리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